안녕하세요. 기술사 77입니다. 이 시간에는 구독자 중에 정랑님의 질문이에요. 그 질문 내용은 협소주택, 여기에 관심이 있으신 것 같은데, 협소주택이, 그러니까 전원주택은 많이 다루는데, 전원주택보다도 여러 가지 그 편의시설이 잘 갖춰진 도심에 협소주택을 지으면 노년을 대비하는데 유리할 것 같다. 뭐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협소주택에 대해서 의견을 저한테 이제 물어오셨어요. 그리고 또 이제 검색을 해보시니까 서울 변두리 기준으로 평당 한 못해도 1,000만 원 정도의 땅값이 된다. 그리고 또 공사비는 일반 단위 면적당 일반 주택보다는 협소주택이 좀 더 많이 들 테고, 그 다음에 또 문제가 계단이 어차피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평면으로 넓은 집이 아니라 어차피 땅이 좁으니까 위로 솟아 올라가야 되는데 꼭 그 계단 면적이 필요합니다. 이런 게 또 하나의 단점이 될 수 있고, 그 대신에 이제 나만의 공간, 층간 소음 같은 것도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 그 다음에 계단 외에 좀 여유가 있으면 엘리베이터 같은 거를 설치하면 어떨까? 리프트나. 엘리베이터를 설치한다고 무조건 제 영상에 그 고가주택, 호화주택, 고급주택, 별장 뭐 이런 거를 분류하는 영상이 있는데, 거기에 보시면은 고급주택이라고 있어요. 근데 고급주택은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되면은 고급주택으로 분류가 되는데 단서가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적재하 중 200kg 이하는 거기서 제외가 돼요. 그러니까 소형 엘리베이터는 그 집에 설치가 돼 있어도 고급주택, 고가주택이 아니라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중과세를 면할 수 있는. 협소주택은 그 공식적인 명칭은 아니에요. 공식적인 명칭이 아니라 우리나라에는 뭐 고급주택 말씀드렸듯이 고가주택이 있고 또 별장으로 나뉩니다. 근데 별장은 건축 쪽에서 공식적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세무 쪽에서, 그죠? 세무상으로 별장이냐 아니면 그냥 주택이냐 이렇게 분류를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호화주택이라는 공식 명칭이 없듯이 이 협소주택도 공식적인 말은 아니에요. 그래서 일본에서 1951년도에 최초로 이제 이 협소주택 개념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1976년에 일본 건축가죠. 유명한 건축가인데 안다 다다오, 요분이 오사카 현에 그 스미요시의 주택 요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 걸작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사진에 보듯이 요게 안도 다다오의 그 스미요시 주택입니다. 노출 콘크리트로 되어 있죠. 일본 같으면 내진 규정이 강화돼서 작은 집이라도 진도 6 정도에 견디게끔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콘크리트조가 있어요. 그리고 일본에서는 일반적으로 지금부터 제가 평으로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독자분 중에 어떤 분들은 왜 자꾸 평 단위를 쓰냐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또 그냥 평이 그냥 개념상 편하다. 면적 개념상. 그래서 평으로 주로 얘기할 테니까 평방미터 얘기 안 한다고 또 뭐라고 하지 마세요. 그래서 일본에서 일반적으로 한 15평 요런 이하의 그저 땅 면적, 토지에다가 세워진 작은 집을 협소주택이다 이런 명칭을 일본 사람들이 먼저 붙였어요. 그래서 일본은 2000년도쯤에 그 잡지가 있어요. 남자의 방, 메모 남자의 방이라는 그런 잡지에다가 그걸 기획으로 협소주택 시리즈를 쭉 실었던 적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일본에 많은 예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일본은 굉장히 사이즈 작은 것들이 발달을 많이 한 게 있어요. 그리고 주택 사정상 일본은 지금도 그렇지만 굉장히 이런 작은 공간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뭐 한 3, 40평대 아파트 이렇게 들어와 보면 깜짝 놀래요. 너무 넓고 럭셔리하다고. 그렇습니다. 일본 주택은 굉장히 이렇게 좀 좁아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일본 동경이라든지 그 도시에 건축 그 거품이 꺼지면서 가격이 많이 떨어졌죠. 그래서 비쌀 때 너무 비싸니까 도심에는, 그래서 전철 타고 한 1시간 남짓 이렇게 떨어진 데에 주거를 정하고 주택을 정하고 베드타운이죠. 거기서 출퇴근을 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근데 거품이 꺼지면서 도심 쪽에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니까 이거 불편하다 이렇게 도심에서 한 1시간이나 떨어진 거리에서 살려보니까, 그래서 다시 도시 쪽으로 많은 사람이 들어오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했는데, 부담이 적은 게 뭐예요? 그 짜투리 땅, 조그만 땅 있죠. 그 도심
외곽에, 변두리에 말하자면, 그런 땅들을 사서 아주 조그맣게 짓는 것들이 많은 그런 붐을 이룬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협소주택의 몇 가지 한번 예를 볼까요? 이 사진은 1966년도 탑의 집이라고, 탑처럼 생겼어요. 굉장히 대지가 협소합니다. 대지가 6평, 남짓, 6.06평, 지하 1층이고 지상 5층이에요. 그래서 정말 탑이죠, 탑. 그리고 건축 면적, 요 하나의 바닥 면적이 한 3.5평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평면도 한번 보시면은 굉장히 작죠. 사실 이 전체 평면에서 계단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요. 너무 이 건축 면적, 요 한 층 바닥 면적이 크기 때문에, 작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하는, 이 글씨가 좀 작아서 안 보이는데, 평면도에 보시면 지하는 이제 수납 기능을 하면서 작업실, 지하도 팠어요. 그 다음에 1층은 이제 주차가 되고, 뭐 거기 이제 출입구가 있고, 계단이 있고, 2층은 주로 이제 주방, 3층은 그 욕실하고 거실, 그렇게 돼 있고, 뭐 거실이래야 뭐, 이렇게 스튜디오식으로 조그만, 4층이 침실, 그리고 5층은 일부가 아이방이 되고, 애들은 5층까지 오르내리는데 무리가 없는 것 같아요. 애들은 오히려 계단 같은 거 좋아합니다. 그 다음에 5층에 아이방하고 옥상 테라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게 1966년도에 지어진 집입니다. 매력적이에요. 네. 그 다음에 또 볼 거는, 요 사진은 이제 스미요시의 주택이라 그래서 1976년도, 앞서 말했지만은 요 안도 다다오가 디자인한 그런 집입니다. 노출 콘크리트로 되어 있고, 요거는 대지가 17.36평, 그 다음에 건축 면적이 10.2평이에요. 그래서 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2층. 철근 콘크리트 구조죠. 노출 콘크리트. 그래서 연면적은 아래 2층 합치면은 19.6평이 됩니다. 지하는 없고. 그래서 건물 폭이 한 3.9m에 깊이가 한 14m 정도 이렇게 돼요. 그래서 외부에 전부 뭐 창이라든지 이런 거 없이 콱 막혀 있어요. 그 대신 지금 사진상에 안 나타나는데 가운데 이제 중정으로 돼 있어요. 가운데가 이렇게 뻥 뚫려가지고 글로 통풍 채광이 되고 이렇게 전체 사면의 벽이 이렇게 폐쇄적으로 그렇게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1976년도에 건축된 스미요시의 주택.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그 건축 학도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이렇게 방문을 하는 오사카에 있는 있는 집입니다. 그리고 뭐 요 사진은 이제 또 동경이 원체 땅값이 비싼데 동경에서 대표적인 협소주택 가레지 하우스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요 자료들은 주식회사 주택문화사, 그다음에 월간 전원 속의 내 집, 그리고 다음 사이트 뉴스문화, 여기에서 자료가 제공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실 집은 김포에 있는 상가주택이라고 할 수 있죠. 아래층에는 그 플라워 앤 디저트 카페 이름이 200%, 아래층에 이제 꽃집도 겸하면서 디저트 카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위에는 그림에 보시다시피 이제 이렇게 살림집으로 돼 있는데, 이댁 그 주인 사모님이 한식풍으로 하는 게 어떻겠냐. 그래서 인테리어는 한식으로 그렇게 구성이 돼 있고 꽤 길어요. 예, 길고 2차선 도로에 접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나라에 위치한 거다 보니까 꽤 일본에 비하면 좀 커요. 그래서 여기는 대지 면적이 한 42평, 그리고 건축 면적은 25평 정도 됩니다. 그리고 연면적은 아래 위층 2계층으로 되고 지하실은 없어요. 연면적이 한 45평 정도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요거는 밑에 상업 시설이 있고 위에는 주택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창을 뭐 널찍하게 해서 좁은 느낌은 안 드는 그런 집이에요. 일본의 뭐 협소주택에 비하면 꽤 넓은 집입니다. 자, 그러면 협소주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생각을 해볼 것 같으면은, 협소주택 일단 지으려면 총 비용이 어느 정도나 드나 가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 것 같으면은, 이 구독자 정랑님의 조사에 의하면 그 변두리라도 땅값이 평당 한 1,000만 원이 된다. 그러면 땅만 구입을 한다 그러면은 15평짜리 땅이 참 있나 모르겠어요. 굉장히 작은 사이즈죠. 그게 뭐 어떻게 도시계획을 하다 보면 자르고 분할하다 보면 그렇게 짜투리가 남을 수도 있고 그럴 텐데, 15평 내지 20평이다 그러면은 1,000만 원만 잡으면 땅값이 1억 5천 내지 2억 정도가 되죠. 그리고 건축비는 건축비가 그래요. 일반적인 주택 한 60평,
이런 정도를 지으려면 평당 뭐 500만 원이다.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 요거를 협소주택으로 한다 그러면은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단가가 올라가게 됩니다. 화장실도 오밀조밀하게 꽉 차게 들어가고 주방 들어가지요. 그 다음에 어떤 장비라든지 뭐가 와도 충분히 그 활용을 못하고 가격은 똑같아요. 하루 임대료라든지. 어쨌든 그래서 요 작은 사이즈의 주택을 질 때는 공정은 다 들어가요. 그렇지만은 이렇게 작은 범위이기 때문에 오밀조밀 들어가다 보니까 꽤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평당 한 700만 원 정도가 들어간다 그랬을 때 바닥 면적, 건축 면적 한 6평으로 4개 층을 진다. 그러면 24평이 되겠죠. 24평. 평당 한 700만 원 잡으면 이 금액이 건축비가 한 1억 7천만 원 정도. 요거는 뭐 부대 비용 다 포함해서 그렇다 봤을 때는 요 대지 비용 땅값 1억 5천 내지 2억 더하기 1억 7천을 하니까 3억 2천 내지 한 3억 7천이 돼요. 그러면은 요 아주 협소한 주택 한 4층짜리를 독립적인 내 건물을 가질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도 명색이 뭐 면적이 어떻든지 간에 우리 집은 4층 집이에요. 그렇죠? 4층 집. 예. 그래서 도심에서 한 3억 2천 내지 3억 7천으로 내가 살 수 있는, 매입할 수 있는 주택이 또 다른 주택의 형태는 어떤 것이 있느냐? 그쵸? 뭐 위치마다 다르겠지만은 그 요즘에 빌라라고 말하는 거, 다세대 뭐 이런 거 그 금액대로 꽤 괜찮은 거 많이 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파트 같으면 뭐 25평 내지 32평 그 정도에서 또 위치에 따라 다르니까 그런 아파트들도 또 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아파트도 꽤 많은 가운데서 고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만 있는 특수한 주택 요 임대 형태인데 전세 같은 경우 전세 3억 2천 내지 3억 7천이면 꽤 많이 또 고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수직으로 계단으로 위층 아래층 오르내릴 필요가 없죠. 특별히 이제 연세가 들어서 조금 이제 노쇠한 그런 연령층에는 저 같은 연령층은 계단이 참 부담스럽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금액 가지고 전원해서 또 한다 그러면 땅을 사서 지을 수도 있고 또는 기존 전원주택을 매입할 수 있는 것도 꽤 이 범위 안에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협소주택이라는 게 도심 안에서 그쵸? 이 도심 안에는 전원보다도 여러 가지 뭐 인프라가 좋잖아요. 병원, 쇼핑 뭐 그 밖에 뭐 부대 시설이 다 있으니까 굉장히 편리합니다. 교통도 그렇고. 그래서 요 협소주택을 할 것 같으면은 첫째 땅을 아주 싸게 사든지 그리고 건축도 거의 뭐 내가 발벗고 나서서 직영으로 해서 그렇게 최대한의 건축비를 줄여서 하면은 좀 더 싸게 저렴하게 완성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또 이 계획입니다. 설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요거는 일반적인 그냥 평면 설계보다도 입체적인 설계를 해야 돼. 좀 참고해야 될 거는 모터홈이라고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굉장히 다양한 그런 평면이 나오는데 이 모터홈은 얼마나 타이트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인체공학적으로 편리하게 작은 공간에 그 설계를 해놓은 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 예시하듯이 이 수많은 평면들이 공유할 수 있게 찾아볼 수 있게 그 평면에서 참고를 많이 하는 게 좋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 요소죠. 세 가지 요소. 하나는 땅을 아주 저렴하게 구입한다. 그 다음에 건축을 직접 이렇게 뭐 나서서 컨트롤을 해가면서 직영 방식으로 해서 싸게 한다. 또 하나는 중요한 거 설계를 아주 효율적인 설계를 해야만 정말 그 마음에 드는 협소주택이 되지 않겠냐 이런 겁니다. 한편 또 생각해 봐야 될 게 이 맨땅으로 이렇게 나대지로 있는 게 없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뭐 기존에 있던 구옥 그거를 철거해야 될 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땅만 사는 게 아니라 그거 건물이 있다면 그거를 사서 철거할 일이 있는데 그 철거해서 그 멸실 처리 비용 이것도 폐기물 처리 무시 못하게 비용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감안을 해야 되고 또 지하실을 설치한다. 지하층 이것도 굉장히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도심에서는 지하 함부로 파다가 옆집에서 또 민원이 들어올 수도 있고 또 파다 보면은 또 예기치 못한 뭐 암석층이라든지 예기치 못한 지하 구조물 같은 거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곤란을 겪을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이 작은 규모의 집을 짓는데
뭐 지하 집안 조사, 보링 테스트까지 다 해가지고 하기는 좀 무리가 가잖아요. 그래서 이 지하실은 웬만하면은 안 하는 게 좋겠다. 지하실 할 비용으로 차라리 지상층에다 또 할애를 해야 되겠다. 또 하나는 내가 협소주택을 지으려고 산 땅 북쪽에 건물이 있으면 내 땅이 남쪽에 있죠. 그러면 이 일조권에 대한 사선 제한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검토해야 되고, 또 하나는 이제 도시계획 확인론 같은 걸 띄워보면 나오지만은 건축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건축선은 뭐냐면은 도시계획에 의해서 비록 내 땅, 내 대지지만 이 전면에 도로가 있고 앞으로 이 도로가 확장 계획이 있다든지 도시계획상에, 그러면은 건축선을 지정해서 도로에서부터 뭐 2m, 1m 이렇게 떨어져서 건축선 지정을 합니다. 그러면 내 건물은 그 선을 넘어서 나오질 못해요. 가뜩이나 한 평, 1평방미터가 귀중한 마당에, 가뜩이나 작은 땅에 건축선까지 지정돼 있으면 또 곤란해지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제 확인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물론 기본적인 사항 그런 것을 다 확인해서 땅을 이제 계약을 하고 구입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 동선 관계 중에서 수직 동선이 문제가 돼요. 그래서 계단은 최대한 이제 작은 폭으로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로 위층 거실 면적에 따라 거실 면적이 뭐 어느 일정 규모 이하가 되면은 꼭 계단 폭이 건축법 규정에 1.2m 폭을 안 갖춰도 돼요. 그래서 좀 작게 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나선 계단 같은 걸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엘리베이터 설치는 별로 권장하고 싶지 않아요. 일단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유지비도 무시 못하게 들어가요. 그 전기세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어림짐작으로 계산을 해봐도 하루에 엘리베이터 가동 시간을 뭐 한 30분을 잡는다 해도 뭐 무시 못하게 한 달 이상 그 조명, 2달 정도의 조명 전기료가 나간다든지 전기가 굉장히 많이 나가요. 왜냐하면 꽤 무겁거든요. 그래서 그 모터가 잡아먹는 전기가 꽤 많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뭐 63빌딩에 들어가는 그런 엘리베이터든지 가정에 들어가는 아주 소규모라든지 그 승강기 안전협회에 그런 어떤 주기적인 안전 검사를 맡아야 됩니다. 그거 맡을 때도 뭐 1년에 한 번인가 뭐 주기적으로 맡아야 돼요. 그거 맡을 때도 비용이 몇십만 원에서 한 100만 원 그렇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본인이 집주인이 승강기 안전 교육을 받던지 아니면 승강기 안전 교육을 받은 그 안전 교육 이수자가 그 엘리베이터에 대한 관리자 지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엘리베이터 하나 가지고 굉장히 그런 부대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이 커져요. 복잡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는 그렇게 제가 권하고 싶진 않아요. 근데 나이가 들다 보면은 올라가는 계단은 그래도 여러 가지 신체적으로 무리가 안 가고 도움이 됩니다. 올라가는 게 도움이 되는데 내려올 때가 문제예요. 계단 내려올 때. 또 내려오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내려오는데 이 무릎 관절이라든지 이런 데 무리가 많이 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제안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그 소방서에서 봤는지 모르지만은 그 하강할 때 쓰는 그 파이프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각 바닥에 일정 크기의 이 구멍을 뚫어놓고 가운데 파이프가 있어요. 그래서 위층에서 내려올 때는 그 파이프를 그냥 감아쥐고 좀 미끄러져 내려오는 그거 있어요. 제가 협소주택을 짓는다면은 저는 그 하강 파이프를 하나 만들어 놓겠어요. 구석에다가. 그래서 스테인레스 그 파이프, 스테인레스 봉으로 하면은 그 부식도 안 되고 뭐 이렇게 옷에 뭐 이렇게 묻을 염려도 없잖아요. 그래서 내려올 때는 하강 파이프를 타고 내려온다. 그거 재밌어가지고 아마 손주들이 뭐 자주 놀러 올지 몰라요. 그래서 올라가서 타고 내려오고 그 짓을 많이 반복할지도 모르겠네요. 그래서 그런 걸 해보고 싶다. 근데 이제 잘 주의해야 될 거는, 자, 이 협소주택은 기성복으로 따지면 그 2X라지가 아니라 2 스몰 사이즈입니다. 굉장히 아주 작은 그런 사이즈의, 기성복으로 치면 아주 작은 사이즈. 그렇기 때문에 자, 이거를 내가 혹시 팔 때 제값을 받을는지, 또 팔 때 수요자가 또 금방 나타날는지 그런 것도 좀 고려를 해봐야 돼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발품을 많이 팔아서 대지를 아주 싸게 사든지, 건축도 또 비용을 적게 들이고, 물론 이 디자인할 때 설계할 때 건축비가 거기에 설계랑 걸맞게 들어가죠. 그러니까 설계 자체도 비용이 좀 적게 드는 그런 설계를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애초에 비용이 좀 적게 들어서 만들었으면은 팔 때도 그만큼 뭐 싸게 팔아도 되겠죠. 그렇지만은 제값 다 주고 비싸게 땅을 사고 건축비도 많이 들여서 짓게 되면은
나중에 팔 때는 그 원가보다도 또 더 적은 그 금액에 팔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좀 고려를 해봐야 돼요. 그리고 앞서 말했지만은 이제 연로한 저 같은 층에서는 그 오르내리는 게 참 힘들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엘리베이터 놓기는 좀 무리가 가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리를 해보면은 그러면 협소주택의 장점은 뭐냐, 장점. 첫째, 이 덩이가 작으니까 금액이 작죠. 그렇게 큰 금액을 아니고라도 협소주택을 하나 가질 수 있다. 두 번째는 이제 도심에 위치를 하게 돼요. 그쵸? 뭐 전원에 누가 협소주택을 질 사람이 있겠어요? 땅값 싼데 1층으로 널찍하게 지면 되죠. 그래서 도심에 위치하고 도심의 그런 어떤 편의시설들, 인프라가 좋기 때문에 그게 장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2층, 3층, 4층 위로 올라갈 수가 있죠. 그래서 조망이 좋다. 위층에서 보는 조망 같은 게 참 좋다. 그 다음에 보셨듯이 뭡니까, 옥상 같은데 이렇게 테라스를 만들어 놓으면 얼마나 운치가 있겠어요. 그래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그 높다란 조망 좋습니다. 그리고 독립성이 있죠. 아무래도 뭐 단독 건물이니까. 그래서 아파트처럼 뭐 위층에서 뛴다 그래서 뭐 신경 쓸 것도 없어요. 그리고 소음 같은 거 그러면 괜찮고, 또 뭐 자기가 좋아하는 동물들, 뭐 고양이, 개, 반려견 키우는데도 문제가 없고, 또 뭐 음악을 좋아한다 그러면 뭐 음악을 크게 틀어도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좋은 점 뭐예요? 이게 면적은 작아도 4층 집에 사는 겁니다. 5층 집에 살 수도 있고, 그래서 층수가 좀 있는 집이다. 그리고 또 뭡니까? 내 취향대로, 내 취미에 맞춰서, 내 그런 어떤 생각대로 이렇게 지어볼 수 있는 그런 작은 집, 보석 같은 집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단점은 또 어떤 게 있겠나? 단점. 첫 번째 이겁니다. 덩이가 작아도 그 단위 면적당 평당 건축비는 비싸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이 오히려 작아도 좀 비싸집니다. 작다고 비례해서 싸진 않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수직동선, 계단이 요 가뜩이나 바닥 면적도 작은데 계단이 차지하는 이 면적, 뺏기는 면적이 꽤 큽니다. 따라서 뭐 노령층이라든지 노약자들은 오르내리기가 참 좀 크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계단 외에 뭐 설비적으로 뭐 엘리베이터나 리프트 이런 거 설치할 때는 에너지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연관 그 관리 유지비도 많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뭐 보수 교육도 받아야 되고, 어쨌든 뭐 이것도 설치, 엘리베이터 웬만큼 뭐 작은 사이즈도 일단 금액이 비싸요. 설치비가. 엘리베이터 가격 자체가 비쌉니다. 그다음에 안전관리 규정과 그 보수 교육 그런 것들도 문제가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주차 면적. 근데 주차 면적을 할애해야 되기 때문에 일본에서 다다오가 만든 건물 같은 경우에 주차 한 대를 할 수 있죠. 1층 자체가 그냥 한 대 차 주차장으로 그 할애가 됐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 이 여건이 안 좋고 주차 공간이 너무 안 나오면 면제를 해줄 수가 있어요. 주차 대수 의무 규정에서 면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럼 가까운 공영 주차장을 이용한다든지 뭐 가까운 데 이제 주차장을 써야 되는데, 요새 자동차는 사실상 뭐 필수품이 되다 보니까 주차장 설치 면적에 대한 그 주차 면적 면제를 받아도 그 딱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그리고 또 단점 하나가 아파트하고 다르게 뭐 쓰레기 처리 같은 거, 쓰레기를 이렇게 좀 모아놔야 될 장소라든지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집 앞에 두게 그렇게 됩니다. 대부분이. 그런 것들이 또 문제가 되고, 보안이라든지 이런 거. 아파트에 비해서는 그런 것들이 좀 불편한 점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투 스몰 사이즈입니다. 아주 너무 작아서 기성복 개념으로 하면은 미디움 사이즈가 잘 팔릴 텐데, 너무 작아서 이게 환금성, 내가 팔 때 잘 팔릴지, 또 점점 가면서 부동산 가격이 한창 올라가는 뭐 70년대 말 80년대 초 같으면은 뭐 부동산이 뭐 땅이 됐던 뭐 아파트가 됐던 막 치솟았잖아요. 우리나라도. 근데 앞으로는 이런 걸 기대를 못해요. 왜냐하면 인구도 점점 줄어드는 그런 형상이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필요한 그냥 부동산으로서 자기가 쓰는 거지 값어치 상승 기대는 별로 할 수가 없다. 이런 면에서 협소주택이 좋을지, 아니면 그 같은 금액으로 다른 주택의 형태를 선택을 할지는
여러분들이 잘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그 구독자님에 대한 구독자 정랑님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는데 제 의견을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 또 다음 시간에 좋은 내용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